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는데 MRI나 CT를 찍어도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두통, 어지럼증, 위장장애, 공황,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겠죠. 을 멀리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오늘 팁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율신경실조증을 겪는 환자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어지럼증, 신체적인 증상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만성적으로 무기력하고 피로감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자율신경실조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이름 안에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즉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자율신경은 즉 심장박동, 호흡, 체온 조절, 소화, 면역력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심장을 의식해서 뛰지 않죠. 또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도 우리가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뜨거운 곳에 가면 좀 몸이 차가워지게 되고요. 또 추운 곳에 가면 몸이 저절로 따뜻해지죠. 이런 것들도 몸이 다 알아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이 스스로 작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들은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을 할 때 항진되는 신경입니다. 예시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긴장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때 항진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인데요.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휴식을 취할 때, 또 우리가 잠에 들 때 몸이 너무 긴장된 상태라면 제대로 소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신체를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항진되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사람은 적당히 긴장도 하고 이완도 하고 이렇게 긴장과 이완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100m를 당장 전속력으로 뛰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나면서 호흡도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잠깐 쉬고 나면 1, 2분 이내에 다시 숨이 돌아오고 심장도 천천히 뛰게 됩니다. 다시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활 환경에 맞춰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로 적당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만약 계속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는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를 바로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속이 답답한 게 자율신경실조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실조증 맞나요? 아니면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율신경실조증 치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게 증상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은 우리 뇌와 척수에서 시작해서 간, 신장, 비장, 췌장 이렇게 전신으로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제가 기억나는 어떤 환자분은 본인의 증상을 한 번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셔서 메모지에 A4 용지 몇 장이 되는 분량의 자신의 증상을 써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5개에서 10가지 이상 증상을 가지신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손이 차갑거나 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율신경실조증인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는데 MRI나 CT를 찍어도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두통, 어지럼증, 위장장애, 불면 또 이런 신체적인 증상에서 나아가서 이런 자율신경계 질환들이 오래되다 보면 공황,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 또 심지어는 만성염증으로 이어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암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상만 가지고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지는 않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대표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어떤 정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때 특히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유독 현대인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하고 차팅을 할 때 실제로 상병명에 자율신경계 질환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 코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신경계 질환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연관된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거나 아니면 외부 자극을 덜 받으면 이런 신경계 질환이 잘 걸리지 않는데, 현대인들의 삶을 둘러보면 특히 한국인들은 같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통근 시간도 기본적으로 길고요. 일도 많이 하고 또 밤늦게까지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음주 문화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특성과 또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과 맞물려서 점점 이런 신경계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랑 자율신경 실조증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같은 질병인가요?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졸중이랑 자율신경 실조증은 기본적으로 다른 질환인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겪으시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질환도 같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뇌졸중이란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 중풍이라고 하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즉, 뇌 조직의 혈류 공급이 끊겨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즉, 혈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뇌졸중이 뇌혈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검사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이상은 신체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기능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통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지럼증, 수면장애와 같은 다양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막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 증상만 이때 나타났다 뿐이지 이전부터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도 저는 증상이 생긴 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히스토리를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쭤보면 서서히 악화되는 전조 증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몇 가지 오늘 팁을 알려드릴게요. 증상 자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두통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체력이 좀 약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내가 선천적 혹은 기질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점점 증상이 심해지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좀 체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일주일에 3번, 5번 혹은 매일 밥만 먹으면 체를 한다거나, 편두통이 원래 있었는데 이런 편두통이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있었었는데 이게 빈도가 점점 늘고 한 번 두통이 올 때 점점 심해진다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증상 자체가 빈도가 늘고 또 한 번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강도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예전에는 소화불량만 있었고 예전에는 두통만 있었는데 점점 이런 질환들이 같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두통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피로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최소한 5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증상들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아프다. 이런다라고 하면 자율신경계에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불치병인가요?
일단 이 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낫진 않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거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인가 이렇게 많이 여쭤보실 때 좀 답변 드리기가 난해한 경우가 있는데 완치라기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치료할 때도 보면 완치라고 잘 안 하거든요. 관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 조직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써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완치가 아닐 뿐이지 정상인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은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어떤 예민한 성향이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스트레스나 사회적 환경이 더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은 치료를 하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활 환경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다시 재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관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질환이 불치병은 아닙니다. 즉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소실되게 되거든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또 혹은 이게 어느 정도로 증상이 심하느냐에 따라 환자분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의 절반 정도 이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증상이 사실 절반만 없어져도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아가서 나이가 20, 30대 좀 젊으신 분, 또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100%까지 호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증상이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수술을 하신 이력이 있을수록 치료율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호전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관리하다 보면 증상이 거의 완치와 가까운 상태까지 호전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뚜렷한 치료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상에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면 자율신경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준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발목을 다쳤을 때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 무슨 약을 드세요 이런 것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계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맞는 치료를 선택해서 꾸준히 장기간 하면 또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자율신경계 질환은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병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적당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또 수면 습관도 불규칙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아주 장시간 누적이 돼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앞서서 이런 환경 자체를 예전에 좋은 상태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먹는 음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에 왜 음식이냐, 자율신경 실조증에 왜 음식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빵이나 밀가루, 면과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교감신경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요즘은 사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적어도 가벼운 걷기나 뛰기 정도의 운동은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안 해도 둘 다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안 그래도 통증이 심하고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 강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도 본인 체력에 맞게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스트레스 조절, 그 다음 수면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다 보면 이런 생활 관리만으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율신경계가 호전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또 이런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심장병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우리 몸에 위치한 핵심적인 장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하진 않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부정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공황까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정맥 말고도 심장에 위치한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끼리 서로 혈액을 내뿜어주는 밸브가 있는데 이걸 판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판막에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심장이 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또 심장에는 강력한 근육이 있어요. 심장이 혼자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심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근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심근병증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심장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에도 염증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장막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나요? 심장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하는 장기예요. 깨끗한 혈액을 전신에 분포시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기인데요. 즉, 심장이 약해진다는 뜻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이 약해지면 호흡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흡을 적당한 깊이로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약해지게 되면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게 돼요. 마치 공황장애가 있을 때처럼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흉식호흡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강하게 하게 되고요. 이런 호흡 조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밤중에도 편안하게 호흡을 하지 못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종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서 계시는 분들이 밤만 되면 종아리가 땡땡 붓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도 심장이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심장에서 내뿜은 혈액이 다리까지 내려갔다가 이 다리에서 다시 펌핑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심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던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여러 부위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다리 부위에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리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 어디든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외로 심장이 약해지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건 결국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는 교환 작용이에요.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야 우리 몸 세포가 이 에너지를 써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노폐물은 계속 그 자리에 쌓이게 되고 깨끗한 피는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노폐물만 몸에 쌓이고 새로운 에너지는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 피로나 부신피로 증후군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위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게 되면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이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영양소로 흡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장간으로 혈류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소화를 하는 위장의 기능까지 떨어지는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나쁘게 하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혈관을 나쁘게 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기름진 음식이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요. 이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고 동맥경화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뇌혈류가 막히게 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심장에서 혈류가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나쁘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아침에 흔하게 먹는 빵, 케이크, 밀가루, 면류, 과자 이런 초가공 식품들에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또 반면에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지속적으로 혈관에 쌓이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염증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인데요. 무조건 고기가 심장에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공육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 부대찌개 같은 데 들어간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문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은 적으면서 포화 지방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맛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염분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음식들 역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LDL 수치를 높이고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이 현재 안 좋거나 심장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트랜스 지방과 가공육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사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고 심장에 좋은 음식인데 특히 심장에 좋은 음식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아침에 먹으라고 많이 추천드리는 게 첫 번째는 견과류이고요. 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E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타민 E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견과류에 풍부한 엽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심장병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견과류를 너무 무조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손 한 줌 정도 드시면 되는데 요즘은 견과류를 판매할 때 아예 하루에 먹으면 좋은 양 정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손 안에 담으면 딱 한 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뭐 삶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요리를 해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기본적으로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인자였던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는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살코기와 콩을 추천드리는데요. 즉 이 두 가지 음식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기 부위를 고를 때도 기본적으로 껍질이나 내장 같은 곳에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피하시고 닭가슴살과 같은 살코기가 풍부한 질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엽산이나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고등어가 있겠죠.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오메가3를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 몸에 나쁜 지방인 중성 지방을 낮추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등푸른 생선 100g에 한 4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 드실 때 1개에서 2토막 정도 드시면 가장 적당하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아침에 많이 먹는 음식인데 토마토 그리고 잡곡입니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대표적으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을 적당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혈액순환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요즘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이 탄수화물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2가지거든요.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정제당,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주로 단순 탄수화물에 속하고요. 현미를 비롯한 다양한 잡곡 같은 경우는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돼서 심장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좋게 만드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심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방법들이 있나요? 심장을 좋게 만드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러닝, 수영,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는 운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심장 건강이 별로 뭐 개선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운동을 너무 안 하시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걷기도 물론 나쁜 운동은 아닌데, 걷기는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걷는다고 해서 심장에 일을 더 하지는 않거든요. 또 반대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시는 분들이 많은 운동, 또 똑같이 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뛰거나 빨리 뛰거나 또 강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운동이 지나치게 되면서 오히려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밤늦게 운동을 했을 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심장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그럼 적당한 강도란 무엇인가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건강을 위한 운동 정도로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총 15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중강도 운동이란 쉽게 표현하면 약간 숨이 차고 헐떡거리면서 땀이 나는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운동하셨던 경험 속에서 어떤 정도의 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막 너무 숨을 헐떡이면서 대화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는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땀도 하나도 안 나고 숨도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쉬고 있으면 너무 약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이런 두 사이에, 너무 약한 것과 강한 강도 사이에 적당한 강도를 찾아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걷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워워킹과 같은 운동법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런 운동은 걷기보다는 강한 운동이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걷기만 하지 말고 걸으면서 약간 슬로우 조깅이나 러닝이나 파워워킹이나 이런 걸 섞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심장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을 다시 재활 운동을 시킬 때 이분들한테 운동을 바로 시키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뛰기와 걷기 혹은 파워워킹과 걷기를 같이 합쳐서 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걷지만 말고 여러 가지 운동이나 방법들을 좀 섞어서 어느 정도 자극이 오게끔 운동을 하면 그런 방법들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건강이라는 건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수면,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 자율신경 질환, 또 비타민C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피로감이 심한데 비타민 같은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평상시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단이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막 거창하게 막 장비를 많이 사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어찌 배워서 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이 별게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도 나가서 뛰거나 수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면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라,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되고 집에서 청소라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운동이 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건강하다라는 연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실천을 하면 사람 몸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습관화하면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습관화하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뭘 했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최대한 일반인 분들이 알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보면서 최대한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일반인 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딥한 이야기들, 정확한 생리학적인 기전이라던가 질환이라던가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좀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더 건강이 증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제 채널을 남겨둘 테니 건강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